2-3 고려 신분제도와 생활의 모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는 크게 4개의 계층으로 나뉘어질 수 있겠는데요. 가장 상위의 귀족, 그 다음에 일반 백성, 그리고 백성과 이제 귀족의 중간인 중류층과 이 백성의 밑에 재산처럼 취급이 됐던 노비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죠? 그런 대다수의 노비가 추속됐던 천민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귀족을 보면요, 이 귀족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귀족이라 하냐면 자신의 관직을 이제 세습하듯이 물려주는, 그래서 특권을 독점하고 있는 세력을 우리가 귀족이라 부를 수 있겠어요. 고려시대 귀족은 이 문벌 귀족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과거를 통해서 등장을 했다가 개경에 거주하며 고위관직, 특히 오품 이상의 고위관직을 얻은 다음에 음서를 이용해서 자신의 자식들이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직을 이어갈 수 있는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전시과는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죠?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세습 가능한 공음전을 또 소유한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를 우리가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면 수가 많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스페셜 A급이 있었어요. 스페셜 A급은 뭐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 바로 왕실과 중첩된 혼인관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어떤 자격 요건을 딱 맞았던 사람이 바로 이자겸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자겸, 또 이제 묘청의 서경천동 운동을 진압했던 김부시, 그리고 무신정변 때 그 정중부 수염태였던 김돈중,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중류층은 이런 귀족들이 지배층의 상류를 이루고 있다면 지배층의 하류로 어떻게 보면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 스피드 퀴즈에서 상류층 아니고 하류층 아니면 중류층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이런 중류층이 크게는 서울을 중심으로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관청에서 막 심부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류층은 지방에 있는 중류층입니다. 바로 향리라고 불리는 아이들이었어요. 고향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들 역시 중류층이다 보니까 모든 중류층이 그러하듯이 직역의 대가, 인간은 일을 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고 또 신분을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향리면 자기 아들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향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리들은 뿌리가 어디냐? 바로 호족이에요, 호족. 호족 중에 우리가 이제 원래 왕건 때는 호족이 중심이 된 국가다 보니까 높은 관직도 하고 할 수 있었지만, 광종 때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실제로 유교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관리에 올라갈 수 없었죠, 그죠? 그래서 지방에서 이런 과거보다는 자신의 어떤 가족적인 기반, 호족으로서의 기반을 이제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제 금수저로 생활하는, 그러면서 국가의 어떤 관직도 수행하고 토지도 받는 향리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향리는 결국 나중에 우리 고려 후기에 가면 이 향리의 자식들 중에 공부를 해서 과거에 합격해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신진사대부의 또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이 호족을 중심으로 했던 이제 뿌리, 그러니까 향리의 뿌리가 호족이다 보니까 고려 시대에는 상당히 대접받았겠죠. 하지만 조선이 건국되면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향리의 대접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세금, 이제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받은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은 엄청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향리는 그 지역에 북박이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토착민이라 해야 되나? 하지만 수령은 계속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런 향리들이 이런 수령과 결탁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수탈하는 그런 모습을 또 조선 말기에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임금님 보내준 수령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향리를 대신 죽이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향리가 조선시대 가면 이 처지가 많이 불쌍해진다는 거, 조선시대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려시대 양민 의미 있습니다. 이 양민들은 대다수 백정이라고 불렸어요. 백정, 우리가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흰백 백자의 정 16세에서 60세 미만의 성인 남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16세에서 60세 미만의 성인 남성 중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관복이 없는 비단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라의 특정한 직역, 관직을 가지지 않는 일반 백성을 모두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국가에게 조세, 곡물,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 대신에 권리로서 이제 과거를 응시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는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예, 신라랑은 좀 다른 점이죠, 그죠? 백성에게 아예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개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통로는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통로를 이용해서 실제로 신분 상승한 사람은 가뭄에 콩나는 정도지만 여튼 근데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천민을 부르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이게 사정이 길어져 가지고 설명을 따로 안 했는데 지금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조선시대 초에 세종대왕이 대단하신 분이죠. 국민정음도 만들고 뭐 칠정산 달력도 만들고 추구기도 만들고 이런 문화적인 어떤 역할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영화 봤을 거예요. 신기전처럼 이런 군사적인 어떤 신무기를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실제로 사군 육진이라는 북쪽에 이제 영토를 개척하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지금의 우리나라 국경선이라 할 수 있는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영역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던 여진족이나 거란족의 무리가 졸지에 조선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종대왕이 그들이 비록 이민족 오랑캐지만 이미 조선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백정이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백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막 유목민족이니까 이게 막 가죽 분리해서 막 가죽 신이나 가죽 장식품 같은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손재주가 뛰어나다 보니까 뭐 수공업품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도살업 이런 데 종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신백정이라는 어떤 호칭에서 백정 하다 보니까 일반 이제 평민들은 그냥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백정이라고 나누어 부르면서 그들을 천대시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천인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천민을 뜻하는 말이지만 고려시대는 일반 모든 백성을 뜻하는 말이었다라는 거 꼭 차별해서 좀 다른 의미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백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대우를 받았던 건 아니에요. 특별히 이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던 향부곡소의 주민들은 더 이제 열악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금은 훨씬 많이 내고 과거 응시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의무는 있는데 권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주 이전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났겠죠. 이런 불만이 딱 터진 때가 언제냐? 바로 무신정변기 때였습니다. 무신정변기 때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 천민 출신의 이민이라는 사람이 장군이 되고 심지어 이 무신들이 막 백성들의 땅을 마음대로 빼앗고 하면서 나라가 엄청 혼란했잖아요. 그죠? 그때 대표적인 이제 특수행정구역인 이 명악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또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죠. 그죠? 자, 마지막 천민입니다. 천민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거의 90%가 노비였어요.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어서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면 그 자녀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의 원리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빠 노비의 주인과 엄마 노비의 주인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둘이 이제 사랑을 나눠서 자식을 가졌어요. 그럼 그 자식은 누구 소유일까요? 우리가 강아지 분양할 때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암컷 강아지가 생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 비싸죠. 그것처럼 이 여자 노비가 훨씬 더 가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쪽의 소유로 이제 귀속되는 게 원칙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노비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노비보다 개인 노비보다 훨씬 더 비교적 나은 처지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안에 사는 노비보다 또 더
주인과 독립해서 바깥에 사는 노비가 훨씬 더 개인적인 재산을 가지고 이 일반 백정 농민과 비슷한 생활을 할 정도로 삶의 수준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외고 노비 중에 이제 바깥에서 재산을 불려가지고 이제 신분을 사서 이 노비에서 신분이 해방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엄격한 신무제 사회였어요. 그리고 귀족들이 고위관직을 차지한 거 맞아요. 하지만 이런 이제 골품제, 신라의 골품제, 폐쇄적인 골품제 사회보다는 그나마 좀 더 개방적인 형태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조선시대랑 비교해 보자면 아직까지 음서나 공음전과 같이 이 가문의 배경,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이 출신 성분이 나의 미래를 더 좌지우지하는 이런 어떤 좀 더 발전이 더딘 사회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조선시대는 철저한 신분 위주의 사회가 되게 됩니다. 그건 조선시대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 이제 넘어가서 고려인의 생활 모습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백성들이 잘 살아야지 세금이 안정적으로 거치겠죠. 그래서 임금님들은 이런 백성들의 편안한 삶을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지켜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의창이라고 해서 의로운 창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봄에 양식이 똑 떨어질 때쯤에 양식이나 종자를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구율 제도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유식하게 춘대 봄에 빌려주고 추납 가을에 갚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의창의 유일한 장점이자 단점이 뭐였냐면 이자가 없었어요. 이자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원래는 백석에서 시작했던 곡식이 점점 빌려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썩은 쌀 빼고 쥐 파먹은 거 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났을 때 원곡의 양이 줄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 의창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빌려간 쌀의 10분의 1의 이자를 더 내게 하는 환곡으로 이 의창이라는 제도를 바꾸게 돼요. 근데 이 환곡의 10분의 1의 이자가 이제 사단이 난 거죠. 문제가 났죠. 이 관리가 멀쩡하면 상관없는데 탐관오리같이 탐욕스러운 관리가 딱 와서 보니까 창고에 놀고 있는 이 군량미를 빌려주는 거예요. 강제로 빠바박. 그런 다음에 필요 없는 쌀을 빌려줘 놓고서는 그에 대한 이자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이 없어도 되는데 갑자기 그냥 내 돈을 더 해가지고 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머리를 나쁘게 쓴 게 또 뭐냐면 멀쩡한 쌀을 빌려준 게 아니라 막 앞에서 막 우리가 흥선대 연구 때 나와요. 막 모래나 이런 뭐 찌푸라기 이런 것들 섞어서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갚을 때는 알곡을 갚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익이 남겠죠. 그래서 그걸 인마이 포켓 관리들의 어떤 그 축제 수단으로 부정 축제 수단으로 이제 삼았던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힘들어했던 제도가 환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그 환곡의 뿌리는 의창이었다는 것. 그다음에 계경에 있었던 상평창은요, 항상 평평하게 하는 창고다라는 뜻이에요. 풍년에는 곡물을 사들이고 흉년에는 내다 팔아서 물가를 평평하게 조절하는 기구였다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의료기구로서 뭐 동서대비원과 해민국 등이 있었고 또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도 있었어요. 보라는 게 바로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를 가지고 뭘 하는 걸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학생들끼리는 학보라고 해서 이제 개를 모아 가지고 그 이자로 뭐 이제 뭐 돌아가면서 뭐 이런 거 뭐 교과서를 산다든지 뭐 그런 어떤 활동들도 막 성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워낙 불교가 이 개인의 삶과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종교의 핵심적인 화두다 보니까 이런 자연스럽게 불교 공동체인 향도가 발달을 하게 돼요. 초기에는 매향 활동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죠, 그죠? 향나무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소원을 빌어서 나를 꼭 뭐 구제가 주세요라고 해서 이런 걸 이제 한다든지 의식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불상, 범종, 석탑, 사찰 등 이런 불교 어떻게 보면 건설 이런 것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노동력과 비용을 제공하며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불교 종교 활동을 하는 불교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후에 점점 이제 발달하면서 후에 이제 이 향도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요. 마을의 공동 노역, 다시 말하면 뭐 같이 막 마을의 길을 쓴다든지 눈이 오면, 그다음에 혼례나 상장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우리가 그거 해야 되잖아요. 장례식 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민속 신앙과 관련된 마을의 제사, 이런 것들을 모두 담당하면서 이 마을 농민 공동체의 어떤 조직으로 변모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고려시대의 가족제도의 모습도 되게 눈여겨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되게 여자들을 이제 차별을 많이 했죠. 그죠? 남존여비라고 해서 어디 남자가 말하는데 여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옛날에 개그도 있었죠. 그죠? 그런 식의 이제 풍습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훨씬 더 오랫동안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었던 시간이 훨씬 긴데요. 그런 어떤 이제 시간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여성들의 이제 우대를 많이 해주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던 이제 시대가 바로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을 아들과 딸의 구별 없이 고르게 상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똑같이 받잖아요. 그럼 의무, 부모님의 복양,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똑같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딸밖에 없는 집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는 딸의 제사를 어떻게 지내? 하면서 아까 이제 고종이 양자로 갔던 것처럼 양자로, 그러니까 저 먼 사촌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이제 입양한 아들이에요. 입양한 아들 양자르에게 막 재산을 다 주고 제사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옛날에 이제 유명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양자들이 막 집안을 말아먹고 막 이런 호랑방탕하게 막 재산을 빼돌리고 막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고려시대에는 그냥 딸이 부모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위나 이제 외손자가 지내면 됐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제 호주라고 해서 여성도 이 집안의 가장이 될 수 있었어요. 또 호적에서도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나이에 따라 기록하고 이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오르거나 처가살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조선시대 전기까지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이황, 그 다음에 뭐 이이, 남명조식 다 처가살이했습니다. 이런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서라고 해서 아까 오품이사인 고위관리들 에게 자식 중에 뭐 한두 명은 관직, 그러니까 과거 보지 않고도 관직 주는 제도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혜택이 사위나 외손자에게도 적용이 됐습니다. 또 제일 이제 쇼킹한 건 여성의 재가, 이런 것도 조선시대는 막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막 청상가부라고 해서 강제로 막 이 수저를 지켜야 한다, 정조를 지켜야 한다 하면서 막 자살을 유도하고 막 그런 어떤 우리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여성의 재가도 고려시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재가한 여성의 자손도 별다른 차별을 받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재가, 그러니까 결혼을 다시 재혼을 할까봐 여자가 이 여자의 어떤 모성 본능을 이제 노려서 이 재가한 여성의 아들들은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들을 위해서라도 재혼을 하지 않는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나라 차원에서 이런 걸 차별을 뒀던 거예요. 여튼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동등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보서 우리가 여기 이 호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주가 부인 7입니다.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이제 1남, 2남, 3남, 4남 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지금 가족 등록제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바뀌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주는 남자만 돼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과부야. 이렇게 60세야. 근데 이제 그보다 어린 아들이 호주 가장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1살이라 해도. 그런 어떤 불합리성이 이제 조선시대에 등장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고려시대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세요. 밀양박씨 호적이라고 해서 호주는 뭐 그겁니다. 박송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장녀, 장남, 이남, 장녀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그죠?
그런 다음에 남편도 이렇게 이제 처가의 족보에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적, 같이 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에서 보듯이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다양한 사상과 귀족 문화의 발달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